예. 오늘이 사개특위 그리고 법원 행정처의 첫 기간 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그간 뭐 언론에서도 그리고 또 뭐 스스로도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많이 논의됐던 내용이겠지만 총체적인 성적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또 첫질이다 보니까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지난 1월에 미국의 라디오 방송사와 공영 채널에서 실시한 미국 내 주요 조직 신뢰도 조사에서 대법원 2위, 각급법원 4위 했더라고요. 굉장히 부러운 수치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도는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성적표들이 있는데요. OECD 발표한 2015년에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신뢰도 27%, 조사 대상국 중에 39위더라고요. OECD 평균은 54%인데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 2017년에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도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7.9%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사법적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선물조사에서도 100점 만점 61점,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지금이긴 하지만 여튼 한마디 아니할 수 없는 게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불신입니다. 벤츠검사, 정윤호 법조비리 사건, 진경준 검사장 뇌물수수, 숱한 정관예우 사건에 있어서 국민이 신뢰를 가지는 것이 대려 상식에 맞지 않는 거죠. 2017년 3월에 또 국제인권법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도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법관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였는데요. 501명이 참여한 해당 설문조사에서 88%의 법관이 사법행정에 관해서 대법원장,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현을 한 법관이라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상급심에 반하는 판결을 한 법관이 불이익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절반에 가까운 47%가 응답을 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른 독립된 재판이라는 게 무색해지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튼 법원 행정처는 여러 가지 요구들 가운데서 저는 가감한 탈판사화가 필요하다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내부의 고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최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 4가지 정도를 개선 방안 개혁 과제를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그리고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 인사제도 개선, 정관예우 우려 근절, 법관 윤리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법신뢰 회복 방안, 이렇게 4가지 있는데요. 일단 일성으로 듣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기대가 되고 기다려 볼 만한 일이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결과를 이제 기다린다는 수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법원 행정처가 당의 사법발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 상황이나 이후에 절차 과정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얼개가 조금 궁금합니다. 사실상 이제 사법발전위원회라는 게 이제 강제적 인 어떤 권고를 할 수 없는 거고 말 그대로 이제 권고 아니고 또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 당의 위원회의 의견을 어느 정도 무게감을 가지고 받아들이는지는 기관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대강의 준비 상황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 우리 사법부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또 우려를 표명해 주신 데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법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국민의 많은 위원들이 다양한 각계각층의 위원들로 구성되어서 국민의 의견을 잘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해진 나온 안건은 우리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용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우리 법원 행정처 자체 내에서도 TF를 구성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TF 구성이나 자체적인 고민에 있어서 그간
사법부 내부의 어떤 자성의 목소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도 있고, 그러한 목소리들이 개혁이나 그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부 구성원의 의사들이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전국 법관 대표 회의도 그런 취지로 설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만 시간은 별로 없지만 짧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행정권 분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뭐 대법원장이 법관 임명할 권한도 있고 사법행정도 총괄하고 인사위원회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임명 위촉뿐만 아니라 평정도 실시하고 징계도 관여할 수 있고 등등 하는데, 감시 견제 수단은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블랙리스트 사건 등등에 있어서 그 오남용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화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재판 업무에서까지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는 최고 점점에 있는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인사구조, 행정구조 때문에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현존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겠지만 그 합의제 기구의 사법행정권을 귀속시키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의 예를 참고해서 16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사법평의회가 또 제안된 바도 있었고요. 관련된 합의제 기구에 대한 어떤 의견에 대해서는 처장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사법평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법평의회는 유럽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완전한 상권 분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방안으로 사법평의회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법관 인사를 법무부에서 한다. 그거는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법평의회에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상권 분립이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그 사법평의회를 도입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그 개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법평의회가 법관 독립을 위해서 활용된 제도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법평의가 할 수 있는 순기능을 우리나라 제도에 맞춰서도 적용할 수 있는 추가 논의 여지를 가로막는 방향으로 판단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제도가 법관 내부에 시간 지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법관 내부에 대법원장을 중점으로 한 독점적인 어떤 의사결정 구조에 견제 방안이 된다면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에는 조금 저도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대법원장께서도 여러 가지 우려를 생각하여 그 대법원장의 권한을 내려놓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생각과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서울 관악을 출신 바른미래당 소속의 오신환 의원입니다. 네. 처장님, 그 법사위에서도 뵀는데 특위에서 또 뵙게 됐습니다. 그 특위를 설치해서 지금 사법개혁을 이뤄내야 될 정도의 지금 법원에 사법개혁 과제가 있다면 과연 뭐가 손꼽을 수 있습니까? 재판의 독립을 이루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판의 독립, 결과적으로 그를 통해서 사법 신뢰도를 제고해야 되겠죠. 그죠? 네, 재판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 확보에 대해서는 늘 이야기가 있어 왔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는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 인사 말씀에도 있었지만 판결문을 공개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 또 사법 행정에 대한 공개, 그중에 사법이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판사들이 그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것, 사법 행정의 권력을 배분하는 것, 분배하는 것이 그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얘기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을 또 나누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지금 대법원이 여러 회의체들을 갖고 있는데 그 회의록을 공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회의는 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의는 기본적으로 비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모든 규칙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하고 예외적으로 공개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사법부는 무슨 섬처럼 가둬져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타치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여러 자료들을 요구해도 제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발족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법발전위원회도 기본적으로 비공개죠. 위원회 이 회의록이. 예, 그 규칙에 지금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예외적으로 또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법발전위원회가 지금 2017년 11월 달에 이미 준비단이 구성이 돼서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고 그리고 2018년 올해 1월에 대법원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근거를 통해서 이제 사법발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사법발전위원회가 앞으로 이제 18년도 말까지 약 9개월간 활동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법원 규칙을 만들 때도 입법 예고조차 하지 않았어요. 알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대법원에서는 자체 규칙을 만들 때 왜 입법 예고를 안 합니까? 지금 대법원 규칙 등의 재개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요. 입법 예고를 제4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입법들도 행정부에서 늘 입법 예고를 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그런 규칙은 반드시 입법 예고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돼서 그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을 만드는데 제4조 입법 예고의 예외로 되어 있는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서 입법 예고를 안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만들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입법 예고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국민과 함께하는이라는 명칭 자체를 빼지 사법발전위원회 규칙을 만들지 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만들면서 이게 국민의 권리 의무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입법 예고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 규칙 조항 자체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 미치는 그런 것이 지금 사법발전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내용 모든 게 지금 국민과 관련이 있고 국민과 일상생활에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당연히 그 사법발전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만드는 입법 예고를 하면서 그거를 국민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입법 예고를 안 했다고 하는 게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법원이 가장 그 법률적인 절차 그리고 사법 질서의 마지막 최고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법원이 입법 예고를 생략한 내용들을 보면요. 거의 75%가 입법 예고를 생략했어요. 입법 예고를 한 건 25.3%에 불과합니다. 이런 절차적인 것들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사법부가 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저는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 상설화 규칙 이것도 입법 예고를 안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비밀리에 그냥 후다닥 해치운 다음에 이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법사위에서 수도 없이 질의를 하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절차들에 대한 모순 그리고 대법원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전 개혁의 대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공개되어야만 그 속에서 국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하고 그래야 견제가 되고 그것을 감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사법행정이 폐쇄적이고 너무나 과도한 권력들을 갖고 있다 해서 지금 판사들 내부에서 그것들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갖고 있어서 지금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것도 결국엔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만든 전국 법관회의에 대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예? 명단도 제출하지 않고 도대체 거기 안에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도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법발전위원회도 무슨 내용을 회의를 하고 있는지 왜 내용을 공개하지 않냐고요.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또 앞으로 그 각종 회의의 공개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하는 것만이 그래야 사법부도 더 공정하다라는 인식을 받을 수 있고 그 속에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네, 오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여상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100점 만점 61점,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지금이긴 하지만 여튼 한마디 아니할 수 없는 게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불신입니다. 벤츠검사, 정윤호 법조비리 사건, 진경준 검사장 뇌물수수, 숱한 정관예우 사건에 있어서 국민이 신뢰를 가지는 것이 대려 상식에 맞지 않는 거죠. 2017년 3월에 또 국제인권법 연구회 설문조사 결과도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법관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였는데요. 501명이 참여한 해당 설문조사에서 88%의 법관이 사법행정에 관해서 대법원장,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현을 한 법관이라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상급심에 반하는 판결을 한 법관이 불이익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절반에 가까운 47%가 응답을 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른 독립된 재판이라는 게 무색해지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튼 법원 행정처는 여러 가지 요구들 가운데서 저는 행정처 자체 내에서도 그 TF를 구성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TF 구성이나 자체적인 고민에 있어서 그간 사법부 내부의 어떤 자성의 목소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도 있고 그러한 목소리들이 개혁이나 그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부 구성원의 의사들이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 법관 대표 회의도 그런 취지로 설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만 시간은 별로 없지만 짧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행정권 분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대법원장이 법관 임명할 권한도 있고 사법행정도 총괄하고 인사위원회 통해서 여러 가지 임명 위촉뿐만 아니라 평정도 실시하고 징계도 관여할 수 있고 등등 하는데 감시 견제 수단은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과감한 탈판사화가 필요하다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내부의 고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최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 4가지 정도를 개선 방안 개혁 과제를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그리고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 인사제도 개선, 정관예우 우려 근절, 법관 윤리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법신뢰 회복 방안 이렇게 4가지 있는데요. 일단 일성으로 듣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기대가 되고 기다려 볼 만한 일이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결과를 이제 기다린다는 수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법원 행정처가 당의 사법발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 상황이나 이후에 절차 과정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얼개가 조금 궁금합니다. 사실상 이제 사법발전위원회라는 게 이제 강제적 인 어떤 권고를 할 수 없는 거고 말 그대로 이제 권고 아니고 또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 당의 위원회의 의견을 어느 정도 무게감을 가지고 받아들이는지는 기관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대강의 준비 상황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 우리 사법부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또 우려를 표명해 주신 데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업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법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국민의 많은 위원들이 다양한 각계각층의 위원들로 구성되어서 국민의 의견을 잘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해진 나온 안건은 우리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용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우리 법원 예. 오늘이 사개특위 그리고 법원 행정처의 첫 기간 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그간 언론에서도 그리고 또 스스로도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많이 논의됐던 내용이겠지만 총체적인 성적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또 첫질이다 보니까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지난 1월에 미국의 라디오 방송사와 공영 채널에서 실시한 미국 내 주요 조직 신뢰도 조사에서 대법원 2위, 각급법원 4위 했더라고요. 굉장히 부러운 수치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도는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성적표들이 있는데요. OECD 발표한 2015년에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신뢰도 27%, 조사 대상국 중에 39위더라고요. OECD 평균은 54%인데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 2017년에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도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7.9%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사법적촉연구원에서 실시한